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1965년 한박도 근해에서 일어난 우리 주민 109명의 납북 사건을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조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사건을 2년 전에 제가 이미 소개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단순한 조개잡이 어민의 납북 사건이 아니라는 강력한 심증을 갖게 하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북파공작원의 인터뷰 기사를 최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일반적이고 우발적인 납북 사건이 아니라 북파부대 요원들이 극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이를 알아챈 북한군이 북파 요원들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우리 주민 109명을 납북한 사건 같다는 저의 추론입니다. 사실 북파 공작의 그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어떻게 뭘 타고 들어가서 북한 어디에서 뭘 했다는 식의 이런 내용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북파 공작 사실조차도 알려진 게 거의 없는데, 하물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우리 주민 100여 명이 납북된 게 북파 공작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러면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파부대 관련설만큼은 일반에 공개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겠죠.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 저는 당시 북파공작원의 인터뷰 기사 내용과 65년 당시의 신문보도 내용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당시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비교적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65년 당시 한박도 근해에선 북파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109명이 납북되던 그날 북파 요원들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등을 밝혀보겠습니다. 제 추론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여부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강화도 서쪽 NLL에 근접한 여러 섬에서의 해병대의 열악한 작전 환경, 또 해병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같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에 등장하는 말도, 교동도 등 강화도 서쪽 도서지역은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의 서해 5도에 비해 덜 알려져 있고, 또 해병대 병력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병대 출신임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965년 10월 29일 한박도 근해에서 발생한 우리 조개잡이 어민 109명의 납북 사건을 보도한 10월 31일자 조선일보 일면의 기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부 97명 납북, 한박도 개펄서 조개잡이 하다, 북괴 무장군인이 기습, 어선 한 척은 침몰, 4척과 135명 탈출, 이런 내용인데 97명이라는 최초 보도의 납북자 숫자는 나중에 109명으로 정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신문의 다른 기사 등을 종합해서 위성지도를 보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강화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성모도, 그 북쪽으로는 교동도가 보입니다. 지도 맨 왼쪽에는 연평도가 보이는데, 중간에 이 한박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쪽에 우도, 그리고 동쪽에 말도 등은 제가 미리 표시를 해 놨습니다. 또한 중간에 이 노란색 선은 NLL, 즉 북방 한계선을 의미하는데, 이건 제가 그려놓은 게 아니고 구글 지도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게 보이는 이 검은 선들, 이거는 제가 미리 표시한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10월 29일
주문도, 아차도, 보름도, 말도 등의 영세 어민 240여 명이 한박도 근처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맞은편 북쪽 이 연백군 해성면에서 이 갯벌을 통해 접근한 20여 명의 북한 무장군인들에게 109명이 납북되고 130여 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주민들이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건 당시 물때가 간조때였다는 뜻이죠. 또한 북한군 20여 명이 갯벌을 통해 주민들이 조개를 채취하던 지역까지 걸어서 왔다는 점, 그리고 여러 기사 등을 종합하면 어민들이 작업을 하던 장소는 NLL 이북에 노랗게 표시한 이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미리 표시해둔 간조대 갯벌이 드러나는 이 지역을 보시면 어민들의 이 작업 장소는 연백군에서 이쪽에서 이제 뻗어나온 갯벌이고 남쪽의 이 한박도나 말도에서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조대에도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이 중간에 이 수로를 건너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날 어민들은 5척의 어선을 이용해서 갯벌에 들어갔고 109명의 납북자를 제외한 130여 명의 주민들은 5척의 어선 중 북한군의 수리탄 2척으로 인해 폭파된 한 척을 제외한 나머지 4척의 어선 그리고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 등을 통해 탈출하게 됩니다. 한편 109명의 주민들은 사건 발생 20여일 후 104명이 먼저 귀환하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명은 다시 일주일 후 귀환합니다만 승리호 기관장 등 2명은 끝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면 중앙의 한박도 및 오른쪽 끝 말도에서 갯벌이 드러난 이 작업장 사이에는 뻘이 드러나지 않은 수로가 보입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섬은 당시 납북되지 않고 남쪽으로 도망친 주민들이 꽃갈섬과 바해섬 중간 그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닷물 때문에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어선을 타고 탈출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섬이 그 섬인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주변의 섬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저는 이 2개의 섬을 꽃갈섬과 바해섬으로 추정을 했고 노란색 작업장 역시 이를 근거로 추정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2017년 9월호 신동아의 북파공작원 인터뷰 기사를 보겠습니다. 1965년 10월 29일 서해 NLL 이북 수역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북한군 20여 명이 남측 어선인 영미호, 영락호, 승리호, 용복호, 칠복호 이 5척을 향해 기관단총 사격을 개시했다. 영락호와 영미호에서는 M1 소총으로 응사했다. 그해 10월 31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10월 29일 오후 4시 25분쯤 강화군 한박도 근해 갯벌에서 조개잡이 하던 어부 232명이 무장한 북괴군 20여 명의 공격을 받아 그중 97명이 납치되고 135명이 무사히 탈출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척의 어선과 어부 230여 명 근데 5척의 어선 중에서 영락호와 영미호에서 M1 소총으로 응사를 했다. 그럼 230여 명의 어민들 말고 M1 소총을 사격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어선에 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사를 계속 소개하면 정영훈 87세 예비역 대위 2017년에 87세로 나오니까 올해 94세라는 뜻이죠. 아무튼 정영훈 공군 정보전후의 간사는 안개가 자욱하던 그날 영락호에서 북한군을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 영락호 영미호를 그가 지켰다. 1965년 10월 29일 NLL 이북 수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자, 그럼 그날 어선에서 M1 소총으로 응사한 사람이 훗날 공군 정보전후회 간사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걸로 봐서 당시 정영훈 대위는 공군 첩보부대 소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사의 내용은 월남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되고 한일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1964년 귀순한 한모, 이모가 위장 간첩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이 북한이 사리원 비행장에서 AN2기를 발진시켜 여의도와 마포나루를 타격해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방해할 계획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영훈 대위를 말합니다. 그는 특명을 받고 영미호, 영락호 두 척을 빌려 사리원 비행장 감시와 북한 기관은 납치 공작에 나섰다. 당시 공군 2325 부대 말도 파견대장 유인수 중위 현 77세, 그럼 올해 84세가 되겠죠. 그의 증언은 이렇다. 정영훈 씨 등은 인민위원장을 납치할 목적으로 북한 연백군 해성면 용정리에 침투해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사리원 비행장 정보를 입수하라는 상부 특명에 따라 정영훈 대위의 지휘하에 하길수 외 2명이 북한 청산리 해안에 침투해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정영국과 접선한 후 본대로 귀환했다. 또한 숭어잡이하는 북한 어민을 납치하고자 시도했으나 5, 6명씩 모여 작업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정영훈 간사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말도는 일사후퇴 때부터 북파 공작의 요지였습니다. 말도 2장에게 독립가옥을 거점으로 알선받은 후 영미호, 영락호를 공작선으로 삼아 NLL을 넘었습니다. NLL 이북으로 넘어가면 항상 만선이었습니다. 대합 조계는 너희가 차지하는 대신 우리를 도우라고 어민들을 회유했습니다. 조계잡이 어민으로 위장해 북한 기관은 납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북한 해주 인근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정영국이 그 섬에서 망원경으로 사리원 비행장을 감시했고요. 여기서 잠깐 저는 이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첩보부대 요원들이 말도를 거점으로 해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과 거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즉 어민들은 NLL 이북에서 대합 조개를 캐서 만선으로 돌아오는 대신 우리들은 첩보 활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납북 사건 이후 언론에서는 어째서 어민들이 민간인 통제구역인 연백 앞바다 갯벌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 이거 해병대와 어민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을 여러 건 볼 수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보면 당시 해병대 말도 소대에서 그 어선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그러던 중 1965년 10월 29일 오후 4시경 북한군 20여 명이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기습해 왔다. 5번 북파 공작 후 6번째 들어갈 때 적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영미호, 영락호에선 김진선, 윤충광과 말도 파견대 대원 김대중 병장이 나와 함께 M1 소총으로 대응 사격에 나서 북한군 접근을 막았습니다. M1 소총의 사거리가 250m인 반면 북한군 기관단총은 50m여서 어부 120명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선 한 척은 북한군의 수류탄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어부들과 함께 말도 해병대 경비 초소로 귀환했습니다.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M1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250m,
그럼 그 M1 소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1 게런드가 아니라 M1 카빈 소총인 걸로 보입니다. 북파 요원들이 그 M1 게런드를 휴대하고 공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 한박도 어민 납북 사건과 관련이 없는 바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구글 위성 지도를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말도에는 공군 2325 부대 말도 파견대가 있었다. 첩보 부대 요원들은 여길 근거지로 해서 어선을 이용해서 북파 공작을 했다. 실제 어민들은 화면의 노란색 이 근처에서 조개 채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5번 공작을 하고 6번째인 10월 29일 북한군이 이를 알아차리고 공격을 했다. 그럼 북한군의 목적은 조개 채취 어민으로 위장한 북파 공작원들을 생포하기 위함이다. 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보도된 기사 중에 북한군이 당시 말도에 국군이 몇 명이나 주둔해 있냐면서 특별히 말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북한군은 이미 말도를 근거지로 한 북파 공작을 알고 있었고 10월 29일 그날을 택해 생포 작전을 감행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한편 그날의 대응 사격 장면을 보면 어민들을 싣고 간 어선은 갯벌에 많이 형성된 이 지역에 정박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한박도나 말도에서 지금 보이는 이 수로를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면 굳이 어선은 필요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5척의 어선이 여기에 정박한 상태, 그리고 어민들은 북쪽으로 더 걸어 올라가서 조개 채취를 하던 상황. 하지만 첩보부대 요원들은 어선에 타고 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당일 그들이 대응 사격을 한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 5번의 북한 침투 공작, 그러니까 이쪽 그 연백군 해성면 지역에 대한 침투를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북파 요원들이 이날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즉 어민들을 이 지역에 내려놓고 북파 요원들은 어선을 타고 계속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가 북한군의 총소리와 어민들이 남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북파 요원들은 본래의 임무를 중지하고 M1 소총으로 응사하면서 어민들의 탈출을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저의 추정입니다. 근데 이런 그 오후 4시 이때도 무슨 뭐 공작을 하냐 이렇게 의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인터뷰 기사에서 그날 아주 안개가 아주 짙게 낀 날이라는 점, 뭐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제 추정이 맞다면 그날의 납북 사건이 북파 공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북파 공작이 탄로나는 바람에 애꿎은 주민 109명이 납북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9명의 납북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귀환하지 못한 승리호 기관장 등 2명이 모두 남자로서 단순히 조개 채취를 일삼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봅니다. 북한군은 납치한 109명 중에서 이들이 북파 부대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역시 추정입니다. 당시 조개 채취 작업에는 어린애들부터 부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이상 1965년 강화 말도를 근거지로 해서 북파 공작을 여러 차례 수행했던 북파 요원의 인터뷰 기사 및 당시 보도된 기사 등을 종합해서 109명의 납북 사건이 결코 일반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제 추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북파 공작에서
적이 이를 알아차렸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도는 바로 이런 섬입니다. 해병대에서는 말도에 배치되면 그냥 말도라고 하지 않고 말도 앞에 반드시 인생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인생말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인생이 거의 끝났다는 뜻이겠죠. 이 말도 소대의 열악한 환경과 모습들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송에서도 65년 한박도 납북사건 이후 해병대 말도 소대장으로 근무하신 선배님의 북파부대와 관련된 사연을 이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말도 소대장의 사연은 다음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